챕터 1 빈관의 장례식. 비가 내리던 그날, 강민석은 빈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한 채 그는 아내 김소연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해안으로 출장을 간 소연은 태풍이 휩쓸고 간 절벽에서 실종되었고 경찰은 결국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5년간의 수색에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법원은 마침내 그녀의 사망을 인정했습니다. 아빠, 13살 준호가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직도 어머니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항상 그토록 생기 넘치고 강인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떠났다는 것을 그의 마음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민석의 회사 동료들, 소연의 친구들. 하지만 그에게는 모든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오직 빈관과 그 위에 놓인 소연의 웃는 사진만이 선명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소연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옷, 신발, 화장품, 모든 것이 그날처럼 그대로였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소연은 돌아오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라고 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는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흥건설 비자금 증거라고 적힌 메모와 함께 USB가 있었습니다. 진흥건설, 그가 15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민석은 의아했지만 그것이 소연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소연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낯선 문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강민석에게 접근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진흥건설의 핵심 인물이고 내 복수의 첫 단계다. 민석은 얼어붙었습니다. 복수? 접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고 충격적인 문장들을 더 발견했습니다. 민석은 내 예상보다 더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처음의 계획대로라면 그를 이용해 정보를 얻고 버려야 하지만 마음이 흔들린다.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진심으로 민석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다. 복수심으로 시작한 관계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결혼 후의 일기. 준호가 태어났다.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제 나는 진흥건설과 회장에 대한 복수를 잊고 싶다.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 민석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순식간에 뒤집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소연은 처음부터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그들의 사랑, 결혼, 가족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회장이 민석을 이용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르려 한다. 민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희생양이 될 것이다. 나는 남편과 아들을 지켜야 한다. 그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내일 출장을 핑계로 증거를 확보하러 간다. 성공하면 모든 것을 민석에게 말할 것이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은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로부터 그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챕터 2 낯선 담임 선생님. 2년이 흘러 민석과 준호는 각자의 방식으로 소연의 죽음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민석은 회사 일에 더욱 몰두했고 이제 15살이 된 준호는
점점 반항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강준호, 또 싸움이야?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야.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정학이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는 멍들어 있었고 교복은 흑투성이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준호는 학교의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강지영 선생님이 너의 담임이 될 거야. 지영 선생님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목소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준호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준호야. 나는 강지영이라고 해. 앞으로 내 담임을 맡게 됐어. 엄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지영 선생님은 잠시 굳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준호야.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하지만 내 어머니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닮았다고 하더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엄마예요. 분명해요. 그날 저녁 준호는 흥분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살아있어요. 학교에 왔어요.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소연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에서 비슷한 여성을 볼 때마다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잖아. 내가 본 건 다른 사람이야. 아니에요. 직접 와서 보세요. 엄마랑 똑같아요. 목소리까지. 민석은 자신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이 살아있을 리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기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학부모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는 준호의 새 담임 선생님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교무실로 들어서자 그는 창가에 서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실루엣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소연이 항상 서 있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성이 돌아섰고 민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소연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단지 헤어스타일만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호 학생의 아버님이시죠? 저는 강지영입니다.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령을 본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제 아내와 너무 닮아서. 지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충격? 슬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호도 어제 저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들은 준호의 문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민석은 계속해서 지영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연의 작은 습관들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할 때 미세하게 기울이는 머리, 생각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모습. 상담이 끝나고 민석이 일어서려는 순간 지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나 봐요. 저를 보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네. 준호는 어머니의 죽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게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끔 준호와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아이에겐 마음을 열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민석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영의 말투, 몸짓, 심지어 준호를 걱정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소연과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소연의 사진을 꺼내 지영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날 밤 민석은 소연의 가족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친척 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없다고 했고 그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기장에 나온 복수와 지능건설을 생각하면 소연이 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은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의뢰했습니다. 소연의 과거 조사와 강지영이라는 여성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챕터 3 의심과 집착. 2주가 지나는 동안 준호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지만 유독 지영 선생님의 수업에서만큼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보듯 지영을 관찰했습니다. 준호, 오늘 방과 후에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업이 끝나고 지영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가자 지영은 준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너 요즘 어때?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 준호는 지영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거짓말해요? 선생님이 우리 엄마인 거 알아요. 지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너희 어머니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해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증명해봐요. 준호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뭘 증명하라는 거니? 엄마 왼쪽 어깨에는 화상 자국이 있어요. 선생님한테도 있어요? 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준호야, 보여줘요.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고 다른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서 지영은 빠르게 상황을 무마했고 준호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확신이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지영 선생님이 왼쪽 어깨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민석은 놀랐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엄마 왼쪽 어깨에 화상 자국 있잖아요. 지영 선생님한테도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의 왼쪽 어깨에는 실제로 어릴 때 생긴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옷으로 가려지는 위치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그건 선생님의 사생활이야.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할 수는 없어. 그럼 DNA 검사라도 해요. 뭐든지요. 저는 지영 선생님이 엄마라고 확신해요. 민석은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준호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소연의 사진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해변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고 소연의 어깨에 있는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또한 소연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복수와 지능건설.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민석은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형, 혹시 지능건설에 무슨 비리 같은 거 있었어요? 5-6년 전쯤에. 동료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위험한 질문이야. 그냥 궁금해서요. 5년 전에 우리 회사가 남해안 리조트 사업 때문에 큰 소송에 휘말릴 뻔했어. 지역 주민들이 환경 파괴 문제로 반대했는데 갑자기 소송이 취하되고 모든 게 조용해졌지.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회장님이 뭔가 큰 돈을 썼다고. 더 이상은 말하지 말자. 이 회사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모른 척 하는 게 좋아.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연이 말한 비자금 증거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바로 그 남해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탐정에게서 첫 보고가 왔습니다. 강지영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10년간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녀가 5년 전에 갑자기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5년 전부터 다시 교직에 복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도 입양하라고 합니다.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양아. 소연도 입양하였습니다. 김소연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소연 씨의 입양 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녀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민석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쌍둥이 자매. 소연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그 쌍둥이 자매가 누군지 알아냈나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입양 기록이 오래되어 추적이 쉽지 않네요. 하지만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지영이 소연의 쌍둥이 자매라면 그것은 준호가 지영에게서 소연을 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왜 소연은 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지영은 자신이 소연의 자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의도적으로 준호의 담임이 된 것은 우연일까요? 민석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영에게 직접 물어볼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릴 것인가? 다음 날 민석은 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지영을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즉시 옥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챕터 4 옥상에서의 진실. 옥상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준호는 난간 위에 서 있었고 지영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제발 이러지 마. 내려와서 이야기하자.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엄마라는 거 알아요. 민석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민석이 외쳤습니다. 준호는 뒤를 돌아보았고 잠시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지영이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제발 내려와.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하자. 아빠도 알고 있잖아요. 지영 선생님이 엄마라는 거. 민석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함께 진실을 찾자.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지영이 다시 한번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내려와. 내가 다치면 어떡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순간 지영의 왼쪽 어깨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블라우스가 약간 젖혀져 있었고 그곳에는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가 맞았습니다. 지영의 어깨에는 소연과 똑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영 선생님, 민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누구세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준호를 구해야 해요. 함께 노력한 끝에 그들은 준호를 설득해 난간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준호는 민석의 품에 안겨 흐느꼈고 지영은 잠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교장과 상담 교사가 달려와 준호를 데려갔고 민석과 지영은 옥상에 남겨졌습니다. 긴 침묵 후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소연의 쌍둥이 자매군요. 지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탐정을 고용했어요. 소연이 입양됐다는 것과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당신 어깨에 화상 자국을 봤어요. 소연과 똑같은 자리에 있더군요. 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난간 앞 벤치에 앉았고 민석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2년 전에야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영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던 중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제가 쌍둥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때부터 자매를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연이라는 걸 알았죠? 쉽지 않았어요. 입양 기록을 추적하고 입양 기관을 찾아다녔죠. 결국 김소연이라는 이름을 알아냈고 그녀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찾았을 때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온 건가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삶이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소연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준호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치 제가 낳은 아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준호의 담임이 된 거군요. 네.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저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준호가 저를 소연으로 착각하자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민석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영이 그들에게 접근한 방식이 불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소연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진흥건설 회장의 딸들이라는 사실은 알게 됐어요.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윤 회장의 딸들이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는 윤 회장의 애인이었어요. 쌍둥이를 낳았지만 회장은 이미 가정이 있었고 그는 우리의 존재를 숨기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돈을 받고 우리를 입양시켰죠.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 회장은 진흥건설의 창업자이자 현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지만 냉혹하기로도 유명했습니다. 소연이 그걸 알고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소연이 먼저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복수를 계획했다고 들었어요. 민석은 소연의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복수?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소연이 우리의 친부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당신을 만난 거죠. 민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연이 처음부터 그를 이용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기장에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 정말 죽었나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의심하고 있군요.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단지 직감일 수도 있고, 하지만 가끔 소연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석은 소연의 마지막 일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비자금 증거를 수집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실종되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이 회사 비리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면 누군가 그녀를 해치려 했을 수도 있어요. 윤 회장이요? 아마도. 하지만 그가 자신의 딸을 해칠까요? 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버렸어요.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딸이라도 해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갑자기 민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탐정이었습니다. 김소연 씨의 실종에 관해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남해안에서 그녀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지능건설 보안팀장이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안팀장이요? 네, 강태석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회사를 떠나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고 지영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결의가 어렸습니다. 우리 소연을 찾아야 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소연이 마지막으로 간 곳, 남해안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챕터 5 숨겨진 진실을 찾아서 일주일 후 민석과 지영은 남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민석의 부모님 집에 맡겨졌고 두 사람은 소연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소연이 마지막으로 묵었던 펜션이 이곳이에요. 민석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해안가 작은 마을의 외딴 펜션에 도착하자 그들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노부부가 운영하는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5년 전에 혼자 오셨던 여성 손님을 기억하십니까? 이분과 똑같이 생긴 분이었어요. 민석이 지영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지영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똑같네. 그 손님 물론 기억하지. 며칠 묵다가 갑자기 사라졌잖아. 경찰까지 와서 찾았었지. 그 손님이 여기 있는 동안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누군가 찾아왔다든지. 노부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 그 양반은 매일 같이 바닷가로 나갔어. 뭘 조사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장 입은 남자가 찾아왔었지. 둘이 심하게 다투는 것 같았어. 민석과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안팀장이었을까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날 밤 그 손님은 짐을 챙겨 나갔어. 다음 날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지. 나중에 경찰이 와서 절벽에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했어. 민석은 노부인에게 소연이 묵었던 방을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방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노부인은 기꺼이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그 손님이 두고 간 물건 같은 건 없었나요? 노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양반이 떠난 후에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노부부는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고 1시간 후 작은 노트를 찾아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민석은 즉시 그것을 펼쳤습니다. 소연의 글씨체가 맞았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남해안 리조트 부지 매입 과정에서 뇌물 500억 지급, 주민 협박과 폭력 동원, 환경 영향 평가 조작, 윤 회장 직접 지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늘 강태석이 찾아왔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윤 회장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 민석과 준호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일단 숨어야 한다. 증거는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언젠가 돌아갈 수 있기를.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은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과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민석 씨,
지영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어요. 하지만 어디에 있을까요? 5년이나 지났는데 그들은 소연이 남긴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소연이 자주 갔다는 바닷가, 절벽, 주변 마을까지. 저녁이 되어 지친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민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탐정이었습니다. 지능건설 보안팀장 강태석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민석은 지영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두 사람은 즉시 제주도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제주도의 한 외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석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자 50대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민석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고 지영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소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제 이름은 강지영입니다. 김소연의 쌍둥이 자매죠. 강태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소연을 찾고 있습니다. 민석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죠. 강태석은 긴장한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죽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지영이 소연의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만난 후 숨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강태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저는 윤 회장의 지시로 김소연 씨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회사의 비리를 조사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처음에는 그저 그녀를 막으라는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윤 회장은 지시를 바꿨습니다.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라고. 민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죽이려 했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위장하는 것을 도왔죠. 그럼 소연은 어디에 있나요? 강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녀를 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녀는 떠났어요. 윤 회장이 여전히 그녀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그녀가 캐나다로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석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캐나다라니 너무 멀고 막연했습니다. 그녀의 연락처는 없나요? 이메일이라도? 없습니다.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당신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지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소연이 수집한 증거는요? 회사 비리에 관한. 강태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건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돌아와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준비가 필요했죠. 그는 벽장으로 가서 바닥 아래 숨겨진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USB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모은 모든 증거입니다. 윤 회장의 불법 행위, 비자금, 환경범죄,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민석은 USB를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장치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소연은 이것 때문에 5년간 숨어 지내야 했고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소연을 찾아야 해요. 챕터 6 진실이 드러나다. 서울로 돌아온 민석과 지영은 즉시 준호를 만났습니다. 민석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연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녀가 왜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지영이 소연의 쌍둥이 자매라는 것까지. 준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어요? 정말요? 그래, 준호야. 엄마는 살아있어.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멀리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엄마를 찾으러 가요. 민석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럴 거야.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민석은 소연이 모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윤 회장의 뇌물, 폭력 조직 동원, 환경범죄,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영 씨, 윤 회장을 만나보고 싶어요. 직접 그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지영은 놀랐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는 소연의 아버지이자 당신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가 왜 자신의 딸을 해치려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다음 날 민석은 지영과 함께 진흥건설 본사를 찾았습니다. 윤 회장과의 면담은 쉽게 잡히지 않았지만 민석이 중요한 프로젝트 담당자라는 점을 이용해 결국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윤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70대의 위험 있는 노인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강 팀장, 무슨 일로? 윤 회장은 지영을 보자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연? 아닙니다. 지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지영입니다. 김소연의 쌍둥이 자매죠. 당신의 또 다른 딸입니다. 윤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민석이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소연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도요. 윤 회장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당신은 자신의 딸을 죽이려 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저 당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 나라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아무도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해. 그럼 소연은요? 당신의 딸이에요. 지영이 외쳤습니다. 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에게 딸은 없네. 있었다 해도 배신자에게는 자비가 없어. 그 순간 민석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윤 회장의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소연은 5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어. 준호는 어머니 없이 자라야 했고, 경호원들이 즉시 뛰어들어 민석을 제지했습니다. 윤 회장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충고하지. 이 일은 그냥 잊어버려. 소연이 어디 있든 그냥 숨어 지내게 놔두게.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민석과 지영은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소연을 찾아야 합니다. 윤 회장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날 저녁 민석은 집으로 돌아와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민석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떠난 거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 민석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다음 날 검찰에 제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문서를 확인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민석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는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본 아내는 조금 더 마르고 머리는 짧게 잘랐지만 분명히 소연이었습니다. 민석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말없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온 거예요? 강태석이 연락했어요. 당신이 저를 찾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민석은 소연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았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요? 잘 지내요? 응, 지금 자고 있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놀랄지. 소연은 민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속여서, 당신과 준호를 두고 떠나서, 하지만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윤 회장이 당신들까지 해칠까봐 두려웠어요. 민석은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알아요. 당신의 일기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지영 씨를 만났어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영? 내 자매를 말하는 건가요? 그녀는 준호의 담임 선생님이 되었어요. 준호가 그녀를 보고 당신이라고 생각했죠.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이 여기 있어요? 저는 자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캐나다에서 사는 동안 우연히 DNA 검사를 했는데 그때 쌍둥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지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도 DNA 검사로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됐고 당신을 찾다가 결국 우리를 찾았어요. 소연은 감정이 복받쳐 흐느꼈습니다. 5년간의 고통, 두려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우연히 비리 자료를 발견했어요. 조사하다 보니 윤 회장이 제 친부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접근했고, 알아요. 민석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도 알아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의 계획과 달리 저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준호가 태어났을 때, 그때 저는 복수 같은 건 모두 잊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어느 날 회사 문서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비자금 자료를 더 발견했어요. 그리고 윤 회장이 당신을 이용해 새로운 비리를 저지르려 한다는 계획도 알게 됐죠. 당신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거였어요.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회사에 충실했지만 윤 회장이 그를 이용하려 했다니. 증거를 모으려고 남해안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강태석을 만났죠. 처음에는 그가 저를 해치러 온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는 저를 도와주었어요. 윤 회장이 저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주고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줬죠. 그래서 죽음을 위장한 거군요. 네. 태풍이 온 날 강태석의 도움으로 해외로 도망쳤어요. 처음에는 1년만 숨어 있으려 했어요. 하지만 윤 회장의 영향력이 너무 컸고 돌아오면 당신과 준호가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민석은 그녀를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내일 우리는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거예요. 윤 회장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을 거예요. 소연은 약간 물러나 민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5년 동안 준호를 두고 떠나 있었는데 당신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랬어요. 용서할 것이 없어요. 소연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석 씨, 제가 돌아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어요. 윤 회장이 제 친부라는 사실 말고도. 민석은 긴장했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 있다니. 민석 씨, 저는 소연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일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 씨, 큰일 났어요. 윤 회장이. 지영은 말을 멈추고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쌍둥이 자매는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소연?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 소연도 놀란 표정으로 자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직후 헤어져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제 마침내 다시 만난 것입니다. 기다려요. 민석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지영 씨, 무슨 일이 있다고 했죠? 윤 회장이 어떻게 됐나요? 지영이 소연에게서 떨어지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 회장이 모든 자료를 없애려고 해요. 방금 회사 내부 소식통에게서 연락받았어요. 오늘 밤 중으로 모든 증거를 파기하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래요.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둘러야겠어요. 지금 당장 검찰에 연락해야 해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검찰이 움직일까요? 윤 회장의 인맥이라면. 걱정 마세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검찰 특수부 부장검사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윤 회장 사건을 오래 추적해왔대요. 이 증거만 있으면 바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민석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호는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올 때까지 준호를 지키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지영. 민석과 소연은 즉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야간 당직 검사와 특수부 부장검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소연은 5년간의 이야기를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검사들은 증거를 검토한 후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합니다. 부장검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중으로 윤 회장을 체포하겠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5년간 모은 증거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연이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하던 말 들어볼래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말하려던 다른 진실은 뭐였어요?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석 씨, 준호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민석은 충격으로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뭐라고요? 처음 당신에게 접근했을 때 저는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하지만 그때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고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죠?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윤 회장의 아들이에요. 제 이복 오빠죠. 하지만 저는 그때 그가 제 오빠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처음엔 그 사실에 절망했었는데 사실 그는 윤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윤 회장의 아내가 아이를 못 가져서 입양한 아들이에요. 아마 지영과 내가 아들이었다면 우리를 받아들였었겠죠. 하지만 딸들이어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민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15년간 그가 키워온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의 사랑을 바꿀 수 있을까요? 소연 씨, 민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사랑은 진짜였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이죠. 준호는 항상 제 아들일 거예요. 그들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영이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검찰이 오늘 밤 중으로 윤 회장을 체포할 거래요.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준호가 깼어요. 이제 곧.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빠, 누구? 그의 말은 소연을 보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엄마,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소연과 지영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영 선생님? 그럼 정말 엄마가.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정말 미안해. 이렇게 오래 떠나 있어서. 준호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년의 시간이 그를 어린아이에서 사춘기 소년으로 변화시켰고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달려와 소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소연은 아들을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그리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민석과 지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7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윤 회장의 체포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의 비리와 범죄 행위가 모두 밝혀졌고 그가 자신의 딸을 해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민석의 집에서는 색다른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지영은 테이블을 세팅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두 사람이 쌍둥이 자매라는 사실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지영 이모, 엄마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준호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지영은 웃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우리는 쌍둥이니까. 하지만 성격은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른데요? 글쎄, 내 엄마는 나보다 더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어. 나는 조금 더 조용하고 신중한 편이지. 소연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나보다 훨씬 더 참을성이 있어. 선생님이 된 것도 그 때문일 거야. 민석은 이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 후 지영이 일어났습니다. 난 이만 학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준호야, 오늘은 쉬어도 돼. 내가 학교에 얘기할게. 준호는 밝게 웃었습니다. 네, 지영 이모. 지영이 떠난 후 민석, 소연, 준호는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준호야,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정말 미안해. 너와 아빠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다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그랬다고. 그래. 하지만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어. 우리는 다시 함께 할 수 있어.
엄마, 이제 다시 떠나지 않을 거죠? 소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 약속할게. 민석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준호의 친부에 대한 진실을 묻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의 아들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며칠 후 소연의 완전한 복귀를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취소하고 그녀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도 계속되었습니다. 소연은 여러 차례 검찰청에 출석해 진술했고 윤 회장의 범죄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민석은 지영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영 씨,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가르칠 거예요. 그게 제 소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서로를 더 알아가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항상 환영합니다.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석 씨. 당신이 소연과 준호에게 이렇게 좋은 가족이 되어줘서 감사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소연은 다시 일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아동복지단체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민석은 지능건설을 떠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윤 회장의 부정한 방식과는 다른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엄마가 돌아온 후 그의 반항적인 행동은 사라졌고 학업에도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여전히 준호의 담임 선생님으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한 일원으로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1년 후 소영과 민석은 결혼 10주년을 맞아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시간도 그들의 인연의 일부였습니다. 파티에서 소연이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는 5년간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민석과 준호가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들의 삶에 다시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주저없이 저를 다시 품어주었고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쌍둥이 자매까지 만나게 되었죠.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소연은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 씨,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당신에게 다가갔지만 결국 당신은 제 삶을 구원했어요. 당신의 진실함과 따뜻함이 저를 변화시켰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는 준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없는 동안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앞으로 내가 놓친 모든 시간을 보상해 줄게. 마지막으로 소연은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영아, 내가 없는 동안 민석과 준호를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가 서로를 몰랐던 시간이 너무 아쉽지만 이제부터 함께할 시간이 많으니까. 그들은 잔을 부딪히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결국 모든 죄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고 오랜 세월 동안 숨겨진 그의 악행이 모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소영과 지영은 윤 회장이 자신들의 친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진실과 사랑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민석과 소연은 침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접근한 방식? 그리고 준호가. 민석은 그녀의 말을 자르며 부드럽게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복잡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니까. 소연은 민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모든 것을 용서해줘서. 용서할 것이 없어요. 당신은 내게 준호를 선물했고 그 아이는 내 삶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내 영원한 사랑이니까.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비밀과 거짓이 사라진 지금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하고 진실해졌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귀환, 숨겨진 진실의 발견,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